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가를 향한 날카롭고 냉철한 시선, 여의도 용과 호랑이의 만남, 용호 상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조금 전 나왔는데요. 당대표 선거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결선 투표죠. 오는 26일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대 여당에 맞설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편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주요 인물 4인방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집사 김예성 씨를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특검 수사와 관련된 소식 여의도 용호 상박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가를 향한 용과 호랑이의 시선, 용호 상박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여의도 용호 상박의 용,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날카로운 입담으로 정치권을 분석하는 여의도 용호 상박의 호, 강찬호 중앙일보 논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당대표 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고요. 최고위원들은 모두 선출이 됐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자, 당대표 선거는 26일에야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될지 네, 결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최고위원 이야기와 청년 최고위원은 잠시 있다가 해보기로 하고 강 의원 보시기에는 26일 네. 김문수, 장동혁, 네. 장동혁, 김문수 네. 누가 될까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지만 굳이 인간의 수준에서 예측을 어떻게든 강요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인간 수준에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다면 일단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추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분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수싸움이고 특히 이제 결선이라는 것은 연합 전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예선전에 나왔던 다른 후보, 그 후보들의 표를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느냐. 과거에 보면 이제 보통 이 전당대회 드라마가 대표적으로 그 YS가 당선이 됐던 79년도 전당대회, 민주당 이제 신민당 전당대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네. 보면 항상 이제 다른 후보와 연합해서 결선에서 뒤집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선 때보다 아예 안 나온 정치인이 눈에 띄어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계가 분명히 세가 상당히 있고 나름 이번에 분명히 출마할 그런 기대주로 뽑혔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모여가지고 우리 지지할 사람은 없는데 굳이 우리가 또 앞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결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 네. 또 국민의힘 지지층 또 무당층의 표 네.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 한동훈 계의 대표격인 그 신지호 이분 전 위원이 방송에서 이랬어요. 지금 다 미운 놈들이 올라가게 생겼는데 그 중에서 저희 보고 선택하라면 결국 덜 미운 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단 말이죠. 덜 미운 놈이 누구냐? 그 장동혁 후보는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전환길 한동훈 중에 공천 나려면 누구 하겠냐 그랬더니 숨 쉴 시간도 안 주고 전환길 이래갖고 굉장히 이제 좀 한동훈계한테는 좀 쇼크를 줬는데 반대로 우리 문수 후보는 내가 대표되면은
뭐 한동훈도 이준석도 안고 가겠다. 차 떼고 포 떼면은 개헌 저지선 무너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또 신지호 이런 위원회 발언을 종합할 때 결국은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쪽은 한동훈 측은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밀겠다는 좀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친한동훈 표가 결선에서 김문수에게 갈 것이다. 방금 전에 강찬호 위원의 미운 놈은 미운 후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서영주 네. 소장은요. 결선 투표 누굽니까? 저는 강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이라면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최고위원 그 득표와 순위를 보면서 이거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판단할 이 선거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환길과 누가 더 가깝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환기가 더 가까운 후보가 저는 결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럼 누가 더 가까울까요? 공개 지지를 전환기 씨가 누구를 했죠? 둘 중에 장동혁 후보를 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장동혁 후보가 의회 결과로 당선될 것인데 그건 정상적이진 않다. 사실 직전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고 당원들의 여러 가지의 뭐 인지도뿐만 아니라 지지도까지도 한 몸에 받았던 후보였기 예. 때문에 관성이 있어서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보면 김민수 후보가 2위로 등극하고 친윤이 밀었던 신동욱 의원, 그다음에 김근식 그 후보가 떨어졌잖아요. 유일한 말하자면 1인 2표제의 최고위원인데 한동욱이라는 찬탄이죠. 찬탄 그다음에 친한계에서 못 들어갔어요. 1인 2표인데. 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약간 근데 양양자 거기는 좀 후보를- 다른 투표 성향이죠. 네. 우재준과 손수조는 또 다른 투표 성향입니다. 청년 최고위에서 그 손수조와 우재준은 개인 평가가 들어갔어요. 거의 박빙이었어요. 한 3,000표 차거든요. 그러니까 손수조라는 사람이 우리 방송계나 평론계에서는 잘 알지만 당원계에서 이미 한번 떠나서 머물러 있던 사람이고 우재준은 현역 의원이고 나름대로 TK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자 최수진 의원은 제가 봐서는 최수진 의원이 그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양양자 의원이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그 인지도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선택을 하게끔 두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가 1인 1표였다면 최수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1인 2표였기 때문에 양양자 후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최고위원을 보면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서 될 가능성도 꽤 높다. 그래서 네. 저는 그쪽에서 손을 들고 싶습니다. 최고위원을 봤더니 서영주 소장은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최고위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강 의원님. 네. 최고위원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양양자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보면은 그 최종적으로 당대표 후보도 전부 반탄. 그래갖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찬탄이 확실한 분은 양양자 후보밖에 없어요. 네. 뭐 신동욱 후보는 좀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결국은 적극적으로 그 탄핵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찬탄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찬탄파 후보가 죄송합니다. 반탄파 후보가 셋, 찬탄파는 한 명밖에 없다는 점. 네. 양양자 그렇죠. 양양자 한 명, 양양자 후보 한 후보를 명에 제외하고는 네. 3명의 최고위원은 탄핵 반대쪽에 서 있는 그렇죠. 사람으로 봐야 아무래도 되겠죠. 이제 좀 더 윤 전 대통령이 온정적이고 착실하게 전현을 못하고 아니면 대놓고 이제 그쪽을 옹호하는 분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국민의 상식이나 중도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 이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선 투표에는 아까 말한 서용주 의원이 얘기한 대로 네. 이것이 더 장동혁 후보에게 유리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야 이런 판도니까 안 되겠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조금은 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중도층 내지 뭐 친한계 이런 분들이 김문수 후보 쪽에 이렇게 좀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좀 이런 그 표를 던져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어느 쪽으로 이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볍게 이 부분 여쭤봅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 당선자들 중에서는 신동욱 후보가 가장 표를 많이 얻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와 아주 가깝기로 알려져 있는 김재원 후보는
양양자 후보보다도 좀 표가 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김문수 후보와 가까운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긴 했지만 그렇죠. 주춤한 이 득표 결과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팩터가 많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진영 문제도 있지만 원래 뭐 호감, 비호감 이런 문제에서 좀 김재현 후보가 좀 많이 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동안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돼 있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좀 견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친 김문수 이런 분들도 김재원 이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원래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같이던 분이 아니고 네. 신친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신친 김문수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보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저 김문수 후보를 둘러싸고 있던 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대립각이 좀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돼 가지고 지금 뭐 그동안 이렇게 좀 드러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이러한 득표를 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호 강찬호 위원은 결선에서 김문수, 용 서용주 소장은 결선에서 장동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그 손수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가 뭐 길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변수는 없었을 거예요. 워낙 표 차이가 없더라고요. 표 차이가 뭐 없긴 없어도 그래도 50%를 우재준 의원이 넘었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현역 의원에다가 TK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게 컸다. 그렇죠. 저는 TK를 기반으로 했던 게 좀 먹혔던 것 같고요. 현역 프리미엄보다는 그 지역색이 그래도 나비가 그게 좀 통하지 않았냐 싶어요. 네. 그런데 현역과 지역을 따졌을 때 50.4%인가 그 정도 나온 것은요. 낙제라고 할 수 있죠. 압도적으로 얘기하죠. 네. 청년 최고위원 강찬호 위원은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손수조 후보 또 우재준 후보 다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선 사람들 중에서 단일화를 각각에서 또 양자대결 형태가 됐어요. 그렇죠. 네. 자, 이 손수조 후보가 우재준 현역 의원을 넘어서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애초에 좀 손수조 의원이 옛날에 보여줬던 참신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이 청년으로 원래 나온 거는 2012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처음 청년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25년 13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은 청년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로 이분이 계속 승부를 좀 할 수 있는 거 저는 솔직히 약간 그런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그 지명도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국민의힘에 저는 오늘 한강이 눈에 띈 것은 그 어쨌든 청년 당원 여성 청년 당원이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쓴소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저는 제가 이걸 볼 때 지금 청년들은 그저 국민의힘 민주당 어디에도 지금 마음 둘 데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미 집권당은 농공생산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좌표에 설정해서 쭉 나가니까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는 청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조금 다시금 보는 좀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청년들이 이 당에도 지금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 기본적으로 청년이란 카테고리지만 청년을 벌써 이미 좀 지난 듯한 그런 손수주 후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이 기대가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성주 소장께는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워낙 이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쪽 인사들하고 좋지 않거든요. 이게 분당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실제 그럴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분당될 가능성을 떠나서 당위성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반탄파가 지도부가 돼서 윤 어게인당이 돼버리면 그 안에서 합리적인 소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김현장이라고 불리는 두 후보 중에 아무나 돼도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당원들에게 표를 얻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 친한파라고 불리는 분들께서 살아남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과연 그 고개를 숙이는 게 정치적으로 나을까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새 살림을 찾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통보수로 살려면 분당이 당입니다. 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 주장을 했고 뭔가 새로운 정통보수를 세우려면 극우로 묶여있는 그 세력과 같이 있지 말고 나와서
보수 대통합으로서 건전한 모습을 다시 재건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박지원 의원은 지금 현상을 보고 분당이 100%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200%될 거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 분당 박지원 의원의 예언이 대표적으로 틀린 게 이재명 우리 그때는 후보죠. 이재명 후보께서 무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대법원이 그 뭐죠? 2심 끝나고 나서 한 달여 만에 이제 예. 3심 연다고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내가 뭐 대법원 무슨 관계자랑 마치 얘기한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무죄 받을 거다 그랬어요. 결국 무죄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정치 구단 뭐 나의 최고령 의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본인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자, 위해서 그러면은 그건 박지원 의원 생각으로 치고 그렇죠. 강찬호 위원이 생각하는 분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여당발 개헌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오히려 민주당에 가는 이런 분들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여당발 저는 정계 개편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은 과거 박근혜 탄핵 때 분당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해드리면 그 정치 구단이지 법률 구단 아니기 때문에 법률 부분은 틀릴 수 있다. 하지만 정치 구단이기 때문에 정치 현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맞추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점을 또 반론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26일이면은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에 결정되고 이미 선출된 최고위원 또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이제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신임 지도부가 지금 이 여당과 지금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님 네. 뭐 악수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뭐 장애투쟁이 될까요? 아니면 전면 대치 강경투쟁이 될까요? 지금 법안 관련해서도 계속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효과적인 대응은 못 되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 뭐 장외 투쟁하고 전면 대치 투쟁은 뭐 비슷한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당이 만약에 결국은 지금 반탄 대 반탄 후보가로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지금 대치는 상당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약수는 안 한다는 거는 송원석 지금 비대위원장은 뭐 정통성을 갖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그냥 관리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약간 그런 공간도 약간 노렸던 것 같아요. 그 본인의 선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이제 임시 체제니까 나 잘 안 한다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서 뽑힌 새 대표하고는 저는 인사를 하게 될 걸로 봅니다. 오늘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뭡니까 우상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당에서 누굽니까 조승래 그분이 뭐더라 지위가 사무총장. 예,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게스트로 갔어요. 예,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 명 더 오셨고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저는 박수 쳤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저는 이재명 정부하고 여당이 지금 그거야말로 그 상대당의 잔치 그리고 새 지도자를 뽑는 그 자리에 아주 자기 정권의 요인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참관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보세요. 지금 정무수석 사무총장이 가서 지금 박수 쳐줘서 당선을 지금 이제 지켜본 사람을 당 대표가 과연 악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변화된 여야 관계를 예상해 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문수 또는 장동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은 오늘 전당대회에 김병욱 정무비서관 또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악수가 가능할까요? 정청래 대표라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럼요. 그게 이제 정청래 정치 스타일이고요. 한번 마음 먹으면 독하게 밀어붙이는 게 그게 이제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장점으로 본인이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사실 통상적으로 이제 다른 당의 전당대회를 할 때 이 상대 당에서 참석해 주는 게 관례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석한 것 같고 부담은 되겠죠. 정무수석도 있고 사무총장도 갔고 정무비서관도 가서 앉아 있는데 정청래 대표만 그냥 도야청청하면서 나는 저당이 내란의 이 무리들과 절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 없고 심지어는 해산시키겠다.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 정청래 대표는 그거와 무관하게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 반탄파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네. 그 해산한다는 당하고 손을 잡지는
않겠죠. 딴 건 몰라도 그 당에 그 당대표가 임명한 당 최고 요인인 사무총장을 보내놓고 적어도 사무총장 가는 걸 동의해놓고 최소한 네. 그러고서는 그 당하고 약수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건 약간 형식은 갖추고 네. 할 일은 한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일단 뭐 26일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만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분당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이니 강찬호 위원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네.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충돌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오늘도 장동혁 대표 후보가 일단 그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걸 분명히 했어요. 저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갔기 때문에 조금은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오늘 본인이 그랬거든요. 뭐 107명 다 안고 가고 싶지만 끝까지 내란 주장하고 뭐 이런 분들은 정말 그 거취 결정 생각하시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득표 전략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처칠이 됐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아, 처칠의 말이었나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뭐 또 약간 뭐 걸리셨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고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가진 게 피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 했더니 좀 이따 땀이 나오더니 결국은 이제 눈물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 김문수 후보는 벌써 통합을 좀 얘기하고 있고 장동혁 후보는 좀 더 선명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득표 전략까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서 이제 결선 투표에 임했기 때문에 물론 대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전 통합 행보를 어떻게 보일 거겠지만은 그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만약 원심력이 더 가속화된다면 아까 뭐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다는 분당 뭐 이런 시나리오도 아주 뜬금없는 얘기만 아닐 수 있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분당 얘기는 현실적으로 밖에서 지금 이 또아리를 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보수 대통합의 어떤 견인차가 되겠다는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셨고 네. 이준석 의원도 지금 네. 아니 거기 있지 말고 와서 좀 나랑 이 힘을 합치겠다. 힘을 합치려면 와라 받아주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보수가 전환기를 축으로 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면 더 이상은 이거를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 그 안에서 구심점을 찾아야만 분당이 되는데 구심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될지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한 나머지 홍준표, 이준석의 보수 대연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인 자체는 지금 장동영 후보도 같이 가야 되지만 그 안에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각오해라 그거잖아요.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건 뭐냐면 머리를 조아리든지 아니면 징계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든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한교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왔을 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살 길을 모색해야 된다면 분당은 현실이다. 전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친한계도 아니고 친윤계입니다. 제가 봐서는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사실상 친윤에서도 본인이 대표적으로 속아내야 될 사람 속아내고 친한계도 받을 사람은 받겠다는 제스처를 하면서 완전히 급변칙을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되면은 뭐 분당의 지수는 좀 낮아지겠죠. 가능성은. 근데 그래도 협치 대상은 민주당하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친윤들이 약간 좀 그동안 보면 기류 변화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친윤들은 제일 지금 사실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속된 말로 피를 봤다는 대상은 김문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덕수 이제 할 생각으로 김문수 밀어줬는데 이분이 경선에서 1위 하니까는 그냥 그야말로 이제 본인으로 갔잖아요. 그 사실은 경선 초반에 장동혁 후보를 밀어주는 게 친윤들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장동혁 후보가 친윤들 보기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노출이 되면서 결국은 지금 김문수 후보를 미는 쪽으로 좀 선호했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관측이에요. 여기다 친한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다 하는데 실질 심사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순순히 이제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데 이유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법률적으로 할 게 없다. 그리고 이 특검이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해서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굳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법률적 대응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구속은 구속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재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영찰 심사 전에 뭐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속내 얘기를 해요. 요즘에 보니까 로봇계 사업자도 언론에 나와서 자기를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대리 구매고 내가 사실은 로봇계 사업은 김건희 씨가 몰랐고 나중에 알게 돼서 나를 혼냈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처벌은 받겠으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방어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와 법률적 대응을 같이 하는 그런 현상을 저는 전성배 씨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되면 본인이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 받을 때 할 말이 없어요. 판사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관본권 띠지를 발견해서 잊어먹기는 했다는데 받았습니까? 목걸이는 어떻게 잃어버렸더니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줬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의 방에서 여러 가지 뭐가 물건이 나왔다는데 그다음 통화 녹취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랑 이런 녹취 내용이 있고 윤영호 본부장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죠. 거기 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면 영장 발부되는 거잖아요.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서 그 시간에 저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재판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어떤 인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이름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전부터도. 근데 건진법사 무슨 뭐 불교 쪽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형적인 무속인입니까? 통일교 청탁에도 중간에 이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국정에 어떤 관여가 있었던 것인지 국정관여는 심지어는 상당히 있었던 것 특활비 같아요. 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 관본권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이 일반 시중은행에 보낼 때나 이렇게 묶는 그런 그렇죠. 관본권이 일반 이 개인의 이 박스에서 나왔다는 나올 이야기. 정도니까, 네. 어떤 인물이고 어떤 혐의가 지금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이 보면은 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율이 될 수 있겠지만 광범위한 결국은 이 국정 개입 그리고 인사 청탁 이런 것들하고 저는 충분히 나중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랑 자기가 저 그 대통령 직권 중에 계속 연락을 한 사실을 직접 본인이 인정을 했고 심지어 대체 의학 서류를 지금 줬다는 거 아니에요. 대체의학 대통령 주치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첨단 의학을 딱 그렇게 그 어떤 제공을 받는 이런 곳이고 하는데 그 영부인이 이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이분한테 대체 의학을 했다면 이분은 지금 무속을 넘어서 옛날로 치면 뭐가 되나요? 그 무슨 의원 그 이제 의사 옛날에 허균 같은 그런 역할까지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정계에서 가장 좀 흥미롭게 들은 얘기는 결국은 이분이 저 그 김건희 여사가 소위 대통령실 인사에 이제 관여할 때 사주, 택일 이런 걸 할 때 결국 이제 이분이 이런 것을 통하여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통한 그 인사와 국정 개입을 광범위하게 한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생된 사람이 장제원 의원이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만큼은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만큼은 다른 특히 이제 건진법사 쪽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사람들이 윤한용 의원, 그다음에 이제 권한용 의원하고 친한 분이 권성동 의원, 또 반대로 이제 장제원 의원 쪽은 권성동 의원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거기에 이철규 의원 쪽 이렇게 있었는데 취재 내용입니까? 어디 그렇죠. 수사 내용으로 나온 겁니까? 수사 내용은 아닙니다. 취재 내용은 정가 네. 이제 유력한 인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보통 윤핵관하면 요 4명인데요. 그 주축이 이제 한쪽은 권성동, 한쪽은 이제 장제원인데 결국 이 건진법사 중에가 볼 때는 가장 부담이 되고 안 맞는 사람은 장제원 의원이에요. 장제원은 워낙 독실한 기독교 안수 집사입니다. 그 집안도 완전히 그 아주 철저한 기독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사건건 충돌이 되고 건진법사가 결국은 김건희 여사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차차 밀려나고 대표적으로 장정계로 분류된 50여 명의 대통령실 비서 행정관들이 집권 초반에 느닷없이 속아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그 사주가 안 좋다. 네.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행사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종교라든가 건진법사가 아예 안 맞는 장제원 의원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본다면은 저는 건진법사가 집권
초반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좀 뭔가 민심도 듣고 당의 의견도 좀 들었는데 차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대통령실 자체 논리로만 가게 되잖아요. 점차 예. 여기에 바로 건진법사와 여사의 커넥션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참 이게 뭐 무속의 내용 우리가 정확하게 또 확인을 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강찬호 위원이 이 취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 소장님 지금 또 다른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가 또 천공이라는 역술인도 이미 등장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백재관 역술가인가요? 네. 풍수질이 수차례 뭐 13차례 4시간 30여 분 정확하게는 4시간 26분 동안 뭐 통화를 했다 이런 뉴스 보도도 나오는데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국정 개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국정기업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인연으로 보면 뭐 풍수로 보는 뭐 백제 누구죠? 백재권 이분이나 뭐 이천공 그다음에 전성배 이런 분들이 보면은 각 그 분야에서의 무속적인 주술적인 담당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천공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하늘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네. 백재석 이분은 땅의 이치를 풍수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동물 관상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 건진이라는 사람은 일광이라는 일본에 있는 그 신을 모시고 또 어떤 그 불교의 종파를 하나 이끌면서 속껍질 뭐 제사도 지내고 했던 또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양각층의 사람들과 김건희 씨가 엮였는데 사실 저는 전성배 씨 얘기를 저도 취재한 바를 네. 살짝 얘기를 하면 아주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가 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젊은 시절에 알았고 이 중간에는 그 김건희 씨 엄마인 최은순 씨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평소에 사석에서는 김건희 씨를 건이 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래요. 누가요? 전성배 씨가.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인연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간적 인연을 가지고 관계를 서로 간에 했는데 주술적인 어떤 조언의 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엊그제 인터뷰에서 이 전성배 씨가 얘기한 거예요. 김건희 씨에게 국정운영도 하고 인사청탁 부분도 본인이 한 걸 인정하나 자신이 김건희한테 했던 거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주술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한 조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주술의 영역은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점을 봐준다거나 정죄를 봐준다는 것은 법적 처벌 영역은 아니자. 근데 그거를 행한 거는 김건희다. 나는 조언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정신적인 그 의존하는 사람들이 크게 지금 드러난 거는 건진법사, 천공, 그다음에 그 동물 관상학과 풍수지리를 한다는 그 백재석 이렇게 세 개 부른 것 같습니다. 네, 강의님. 계속 네,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천공이라는 분이 지금 이렇게 건진법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좀 이례적으로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정권과에 유착됐다고 하는 분들이 가급적 언론 인터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저히 이제 수사만 받고 어떻게 빠져나가려는데 이분들의 요즘은 보니까는 아까 이런 대로 막 자기 법적으로 빠져가려고 저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런데 저게 말이죠. 본인이 법적으로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윤석열, 김건희 전 대통령이 부부 내외한테는 정치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야. 법적으로 저게 그 사람은 어떻게 좀 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거 들으면 그럼 정말 그 영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주술을 듣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인사나 정책에 개입했다 그런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완전히 자백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와 그 윤 대통령한테 너무나 불리한 지금 정황으로 가고 있다. 강의님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네.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그런 무속과 연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이런 건 안 돼 큰일 나 네. 이런 정도의 판단력이 없었던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참모 용산 참모들이 뭐 실장급이나 수석들이 제2부속실 설치 같은 것을 건의를 그래서 그 여사의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또 거론을 못 하니까 또 네. 거론을 하면 워낙 큰 야단을 맞으니까 제2부속실 설치를 갖고서 한번 집단으로 가가지고 하겠다고는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안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참모들이 이제 작심을 해가지고 모여서 가서 대통령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한 얘기 그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들은 맨날 방송이나 조중동이나 보고 앉아서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런 언론들의 잘못된 평가와 달리 내 안에는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아주 시중의 평가가 좋고 잘하고 있다는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언론의 평가가 전혀 그 내가 알아본 그 진실된 평가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 후보들 참모들이 경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야당을 시큰 받고 나가서 그래서 제2부속실이 안 됐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의료 개혁한다고 2,000명 못을 박아 보이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여론이 좋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저 총선에도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니까 여당 의원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용산에. 네. 그래갖고 2,000명이 뜻은 좋지만은 조금 좀 이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진언을 했는데 그 순간 여사가 나와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자리에 여사가 들어와가지고 취재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들은 지금 그걸 들은 다른 분한테도 들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2,000명을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 2,000명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여사가 이제 그렇게 됐고 거기서 사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때 대통령이 그 당신이 왜 여기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당신 들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이 거기서 그런 조정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뜻이 없었지 않았냐 싶어요. 뭐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통 연결하는 우리가 것은, 공부를 할 때는 학업의 뜻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학업의 뜻이 없었다. 보니까 이 월간주간에서도 보도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매일 폭탄주, 소주 맥주 가득 실은 1톤 탑자 매주 대통령실로 배달 다녔다. 폭탄주를 그렇게 즐겨 마셨답니다. 네. 당선된 이후부터 이거는 취재가 돼서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을 돌볼 시간보다 폭탄주 먹고 술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그렇게 융을 즐기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지 국정 운영은 김건희 씨가 도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었겠냐라는 것이고 명태균 씨도 그러잖아요. 사실상 인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5대5로 나누는 지난 정부는 2명의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냥 아니기를 바랬던 V0와 V1 이게 실제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영주 소장 발언에 대해서 강 의원님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딱 제가 듣거나 취재한 내용만 얘기하지 확대 해석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만큼 본인이 아예 국정을 포기했다. 아예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는 술 먹을 생각만 하고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술만 마셨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대통령도 물론 당연히 국정을 챙기고 일을 하는 게 다 국정이지만은 밤에 이제 술을 마신 거는 잘못했는데 어쨌든 국정할 생각이 없었다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이것을 막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거 정말 충격을 느꼈는데 명태균 씨가 여사가 직접 명태균 씨한테 앞으로 국정을 5대5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정 50% 여사가 국정 50%라는데 이것은 참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바로 잡아야 돼서 잠깐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만 마시고 아예 국정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네. 국정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약간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약간 톤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아니, 톤이 아까는 아니에요. 국정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술 폭탄주 마시고 사람들 만나는데 관심이 국정보다 많았다는 게 팩트고 네. 사실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씨가 5대5로 나누자라고 제안했던 부분이나 네. 김건희 씨가 자꾸 인사에 개입하거나 안가를 쓰고 비화폰을 주고 그다음에 교육부 차관이나 자신을 보좌해야 될 칠상시들한테 전화한 거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용인했다는 자체가 국정을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서영주 소장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이 특검 소환 조사에 대해서 충실하게 응했던 김건희 여사였는데 지금 23일 불출석 특검이 25일로 재통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건강상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 26일 전당대회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좀 26일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다리는 그 포석도 있지 않냐 싶고요. 예. 심평 변호사의 발언 중에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면서 배신자와 무한한 영광 얘기를 연관하면서 던졌던 거 이게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저는 선거에 나름대로 국민의힘이 새로운 반탐 지도부가 왔을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윤 어게인이 정당으로 돌아온다면 정치범 코스프레를 해서 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고, 사실 구속된 마당에 뭐 나가서 조사 진술할 게 뭐 있겠어요. 결국에는 특검의 어떤 증거나 어떤 진술 속에서 재판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가리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취한다. 건진법사도 건강이 안 좋다고 못 나온대요.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평 변호사 관련해서는 강찬호 의원이 취재를 했다고 하니까요. 직접 그 내용은 2부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용과 호랑이의 날카로운 시선, 여의도 용호 상박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 네. 심평 변호사를 직접 취재하셨죠, 그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나온 심평 변호사가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나. 네. 이 김건희 여사의 말을 옮겼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했다. 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 것이다. 자, 이 발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진위 여부까지 포함해서 쭉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심평 변호사가 그저께인가요 그렇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와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근데 그게 특히 전당대회 그 이제 투표 국면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좀 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자가 이제 극단적 선택 같은 거 암시한 거, 이게 좀 쇼킹해가지고 또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구설을 나왔는데, 네. 여기에 더 하나 불을 붙인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변호인단이에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여사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심평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특히 뭐 한동훈 관련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평 변호사 측을 좀 알아보고 또 오늘은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심평 변호사 입장은 내가 한 말은 다 맞다는 겁니다. 난 거짓말한 게 없고 다 여사가 그런 소리 한 건, 그런 얘기한 건 다 사실이고 자기가 페이스북에 쓴 것. 근데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심평 변호사 측이 좀 뭐라 그럴까, 직접적으로 옮기기 좀 난색인데, 한마디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막 지금 직접 막 그것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 변호인단한테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싸움을 이어갈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되면 또 너무 진흙탕 싸움이 되고, 그밖에 요거는 이제 그 심평 변호사 본인의 얘기는 아니고 주변의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너무 좀 세다는 겁니다. 그쪽이. 아닌 말로 이 논쟁 과정에서 이른바 쌍욕까지 나왔고, 지금 당신이 뭔데 지금 여사 그 변호인 비슷하게 막 여기저기 언론에다가 이런 소리 하고 있느냐. 막 이런 당신이 지금 여사의 뜻이 아니고 당신의 정치적인 장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아주 그 강력한 이러한 말들이 오가면서 네. 심평 변호사가 직접 그 이제 그들하고 다시 싸우기는 좀 그렇다. 또 나이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딸뻘인데 싸우기가 그렇다. 뭐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게 정말 그럼 진위가 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심평 변호사 쪽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본인은 어쨌든 여사 말한 그대로를 옮겼다는 거고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줄줄줄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얘기도 나온 거고, 그게 특별히 한동훈한테 그 무슨 특히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한동훈이 뭐 배신을 하지 않았다면은 영광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랬다. 이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뭐 좀 좋은 일도 많았게 될 텐데 뭐 이 정도 이제 이렇다는 것이죠. 강영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전에는 또 이제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했다가 그것도 그렇죠.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되는 인물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아예 접견을 거부하거나 나 안 만나겠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네. 심평 변호사는 만나고 와서 여러 말을 전달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그냥 접견을 했으면 면회를 했으면 면회로 그치면 될 일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김건희 여사는 특색인 것 같은데 이분이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만나잖아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소리 그 사람도 또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중에 거다 옛날에 흘려고 큰 파탄을 일으켰는데 또 만나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심평 변호사한테 좀 충격적으로 전 얘기를 들었던 게 이번에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진보 계열 기자라는 주진우 기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내가 만나게 된 게 주진우 기자하고 심평 변호사가 좀 친한데 주진우 기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저게 지금 하는 게 뭐냐. 저게 지금 여사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사 지금 더 난처하게 만들고 안 된다. 정말 큰일 났으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요. 지난번에 그 김건희 여사 그 구속영장 심사할 때 구속영장에는 안 들어갔던 네. 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이제 목걸이 준 사실 말입니다. 그게 뒤늦게 이제 자수서로 이봉관 회장이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목걸이 받았습니까? 했더니 여사가 아니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결정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요 얘기를 변호인단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 주진우 기자 주장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렇게 여사가 구속되게 그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그냥 무조건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여사가 구속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 변호인단 저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심평 변호사님이 가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래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이제 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근데 최영주 본인 변호사, 얘기입니다, 어쨌든. 최영주 네. 소장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심평 변호사가 상당히 또 여러 또 이 네. 장면마다 주목받는 그런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더군다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또 시점이었고 전당대회 이 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한 걸 보면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의 말이 있었겠지만 다분히 심평 변호사가 좀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전달한 표현도 있을까요? 있죠. 양념을 많이 쳤겠죠. 심평 변호사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담아서 각색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신저들은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김건희 씨나 심평 변호사 두 분 다 메시지가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말끔하거나 믿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서로 간에 내 말이 틀리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참 볼썽사납긴 한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50분간의 변호사 접견을 하면서 두 분 사이에 있었던 녹취가 안 되는 그 방에서 단어들은 충분히 나왔다. 내가 죽어야만 우리 남편 얘기도 그 본인 남편 얘기도 나왔겠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본인 수사에 대한 얘기, 서희건설 이봉관 자수서에 대한 얘기 등등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단어들이 없진 않았으나 그 나열이라든지 의미하는 바를 저는 심평 변호사가 본인의 입맛에 맞게 각색한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건희 씨는 이거는 말은 단어는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거론을 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물어보면 다 인정할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 거론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둘 다 하긴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안쓰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서러운 마음이 있겠죠. 김건희 씨는. 그러면 심평 변호사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무한한 영광 이런 단어 배열만 조금 왜곡됐을 뿐이다. 맞습니다. 그건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가 아직도 남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희건설의 이봉건 회장이 이 정부와 어떻게 뭔가 공작을 해서 본인을 탄압하려고 했다. 이거는 이제 그 심평 변호사 얘기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그 의결을 안 해줘서 우리 본인의 남편이 파면당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았다면 지금도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는 걸 유추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드러나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심평 변호사가 오늘 다시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준 건 이겁니다. 한동훈 그 대표가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지만 않았어도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겠느냐 이런 취지로 여사가 얘기를 했다. 여기 오늘 심평 변호사가 다시 얘기한 얘기고요. 예. 그다음 그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도 바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주진우 기자하고 그 대통령 집권 본인의 영부인 시절에도 주진우 기자랑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주진우 기자가 그 계속 그 관계 친분을 맺어온 거예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그 얘기를 나가서 또 막 이제 퍼뜨리고 보도도 하고 하니까 그 얘기를 그 면담 과정에서 했답니다. 이번에 예, 주진우 알겠습니다. 기자가 괘씸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주진우 기자 얘기를 중심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지만 그 눈에 띄어서 저기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전달하면서 네. 여기에는 전당대회가 이제 날이 전당대회 날 바로 네. 오늘이죠. 그렇죠. 앞서서 이제 여기에 네.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혹시라도 뭐 정치적으로 노린 게 있을까요? 뭐 그렇게 분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굳이 이런 한동훈 관련된 거는 무조건 전당대회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전당대회 이렇게 그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거를 해가지고 딱 누가 봐도 그 글을 읽으면 다시금 예를 들어 그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분들, 네. 반탄파들 이런 분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분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결집하고 그래서 반탄 쪽 후보 미는 그런 효과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쪽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신경을 좀 곤두세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순선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 조국 전 대표 또 뭐 윤미향 전 의원 사면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타격을 받는 굳이 뭐 내용들은 이미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면 결정 이전에 이 국정 지지율이 5% 가량 하락할 거란 대통령실 내부 보고도 있었다라는 이제 전언이 있는데 대통령은 전광판을 보고 가야 된다. 데이터 국정 운영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전문가가 이제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단행한 배경, 뭐 청구서 이런 것 때문일까요? 청구서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치적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기왕 해야 될 사면이라면 기다려서 뭐 할 것이냐. 사실 저도 제가 뭐 굳이 대통령실에 있는 전문가들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첫 사면에서 정치 사면을 하면 무조건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지지율 빠지게 된다. 이거 이번엔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초반에는 민생 사면으로 가고 이 정치 사면이 민생 사면을 덮지 않도록 해야 되고 12월 넘어서 국정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사면을 하는 것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좋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얘기하는 건데 안 듣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듣든 안 듣든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것은 어차피 조국 전 대표를 내년 12월 넘어서 하나 지금 하나 해야 될 거라면 기왕 빨리 결단해서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뭐 청구서나 뭐나 이런 부분에서 압박은 아닌 것 같고 고유 권한인데 뭐 압박받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모양새를 밀려서 한 건 같기는 해서 좀 사면권이 모양새가 떨어지긴 했으나 결국엔 결과치가 뻔히 이렇게 된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아쉬움으로 남고 네.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받고 나오셨으면 상당 부분 기간은 자숙하는 척이라도 하고 예. 뭔가 메시지가 이재명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누가 되지 않도록 어떤 여러 가지의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겠는데 나오자마자 인터뷰 방송에서 너무 말하자면 당연한 사면이었고 내가 이제 정치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날 주목해 주시오 하듯이 해버리니까 국민적인 반감을 사게 됐고 예. 그 반감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 발언을 한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런 사면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이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게 워낙 이게 지금 파장이 크고 그다음 지지율 급락도 심상치 않으니까 결국은 좀 어떤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많아요. 첫째, 조국 사면으로 가장 피해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인데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조국 사면은 게 누굽니까? 본인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 내서 뭐 나중에 경찰 가서 벌 받게 됐는데 이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운전자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왜 본인이 피해자예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당연히 국민한테 지금 회초리 맞고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피해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둘째, 어차피 지금 사면을 특히 조국의 경우 피할 수 없다라는 말도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첫째 우선 지금 형기 3분의 1도 제대로 안 채운 자들. 그러면 뭐 사면하고 싶으면 50% 적어도 이 정도는 이거는 조국 전 대표나 조국 혁신당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형기 반 정도는 그래도 채워야지 이게 좀 국민한테 납득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그렇게 나오셔야 또 조국 대표도 떳떳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피할 수 있어요. 이번 건은 왜 스스로 피할 수 없다고 지금 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를 지금 자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은 그 오히려 국민에게 의무만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식적으로는 그냥 물밑에서 얘기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특히 바로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기 남해 바다까지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고 그것을 언론에 그렇게 흘릴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여기에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무언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하여 이 정도 공개 요구를 했다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게 아닐까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서 소장님. 네. 지금 보도 전문 채널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초 사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뭔가 한미 정상회담에 이상기류가 있는 건가요? 이상기류는 아니고요. 이상기류 했었으면 회담을 취소했겠죠. 그런데 최소한 어떤 변수가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끼리 이 그 변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히 간 것 같고요. 예. 한일 정상회담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공을 들이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그렇고 트럼프가 전 세계 정상들 데려다 놓고 거의 뭐 겁박하듯이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협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아예 뭐가 틀어진 건 아니고 지난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에서 잠정 합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에 안 들면 뭐 50% 때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스위스도 네.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협상할 게 좀 남은 것이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틀어지는 이상 기류는 아니다. 그냥 불편한 오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거 상당히 이어 관련해서 눈에 띄는 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분이 이제 어쨌든 저 대미 외교 총 컨트롤 타워는 위성락 실장이거든요. 북미국장까지도 했던 분입니다. 북미국장을 네. 넘어서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대사도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핵 관련 또는 대미 외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가장 경륜이 있고. 또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또 동맹을 좀 나름 생각하는 그런 예. 외교관인데 그런 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배경 간담회를 한 배경은요. 더군다나 이거를 보통 이런 특히 민감한 외교 현안을 얘기하는 간담회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정부 관계자라고 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외교부 출입해봤는데 대부분 정부 관계자 백브리핑이라고 해달라든가 또 아주 어떨 때는 외교 소식통 이렇게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실명 깠어요. 이런 게 굉장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들으란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외교 총 컨트롤 타워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요미우리에 밝힌 이른바 비핵화 3단계 이게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 접근 방법에 이거 미국도 공감대가 있다. 요거를 지금 강조한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조현 장관의 급거 방미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를 그러니까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실명까지 까면서 우리나라 외교 총책임자가 이렇게 국제사회에 얘기를 한 겁니다. 3단계 비핵화론이 어떤 점에서 민감하다는 가장 말씀인가요? 민감한 건 이거 동결이죠. 첫 번째 동결이란 거를 이제 먼저 들어가서 동결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동결을 하는 순간 행동 대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한미는 제재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주요 제재 5개 중에 적어도 3개는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데 그건 축소예요. 축소가 뭡니까? 군축이에요. 뭐냐? 동결이라는 건 이미 북한에게 지금 적어도 60개에서 80개는 되는데 네. 60개를 동결해 준다는 건 북한은 핵국가가 되는 거고 북한은 그때부터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 핵국가니까 니캉네캉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핵을 축소해 가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세월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동결이라는 먹이를 주는 순간 북한을 핵국가로 사실상 용인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랜 그동안의 워싱턴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분의 의구심입니다. 이게 상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달려가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을 것이다는 말씀이신데 앞서 강찬호 의원이 말씀하신 실명을 깠다는 실명을 공개했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서 소장께서 보시기에도 가장 민감한 조현 장관이 지금 급급 방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시는지요? 북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현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전체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한 것들은 이게 단계적으로 궁극적인 비핵화를 얘기한 것이지 동결 말하자면 이제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로 간다. 이 과정을 가지고 미국에서 딴지를 걸면서 저는 회담의 변수를 만들어도 생각하지 그래서 않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다른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듣기로는 가장 민감한 게 소고기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소고기 양보를 안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협상단이 가서 이것만은 정책 상황이 있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했고 트럼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그냥 인정해 놓은 상황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비핵화라든지 안보 문제는 대통령과 대통령 양국 정상끼리 만나서 논의할 문제지 예. 이거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이 부분을 설득하고 실무 협상에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거는 또 하나의 그냥 요소로 본다면 저는 농산물의 관세 협상 부분에 있어서 조금 트럼프의 생각이 변한 게 아닌가. 그래서 급하게 좀 달려간 부분이 있을 것 자, 같습니다. 강찬호 위원은 워싱턴 특파원도 했습니다. 네. 자, 실제 미국에서 이렇게 이 상대 외교부 장관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네. 어떤 연단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쇠고기도 거기 낄 수 있어요. 낄 수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은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좀 뭐라 그럴까 딱 두 정면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위비 분담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방위비 GNP에 있어서의 2.3%이던 방위비 비중을 적어도 3.5까지 늘리는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한국의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외교장관이 이거는 이렇게 급거 가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무슨 이런 것들은 저 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거다 아까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밑에서 많이 조율을 해놔야 나중에 충돌이 없지. 핵심 민감한 거를 두 정상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정상회담은 거의 다 재앙으로 끝납니다. 서로 자기만 하다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지금 밑에서 최고 외교 실무 총책임자 외교장관이잖아요.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율하는 건 맞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안보 협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단판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의제는 끝날 수가 없는 의제입니다. 지금 관세 협상 부분들이 트럼프에게는 가장 큰 이슈예요. 이걸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 분담금 문제라든지 본인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려고 생각하던 찬이 어떤 동맹국의 다변화를 하는 부분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남북 문제와 미국과의 어떤 동맹 문제를 가지고 안보를 마무리를 이번에 짓는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현 장관이 급거 간 것만 부각돼서 그렇지 그 직전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출국을 이미 한 상태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또 22일 날 오늘 갔습니다. 지금 보면 경제개통이 지금 또 간 거예요. 그럼 경제개통이 가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저 외교는 아무래도 안보, 국제관계 현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갖고 싸울 이유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쇠고기부터 안보까지 전체가 지금 다 조율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상교섭본부 장관도 가고 산업부 장관도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뭔가 하여튼 25일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잘 미리 좀 논의가 되고 우리 국익에 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서 소장님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의 뭔가 좀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어떤 지금 기류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우표 또 이제 우표 첩이 발간됐는데 상당히 지금 예약 판매는 완판됐다 그래요. 네. 다음 달에 이제 우체국에서도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추가로. 그런데 이게 이 기념 우표 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들어간 우표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봤는데, 근데 현역 의원 가운데에는 다른 정치인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이 자전거가 있는 그 우표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또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그냥 박찬대 의원이 신스텔러를 한 거죠. 재밌는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에 셀렉이 된 거죠. 뭐 그거를 더 과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네. 제가 봐서는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그냥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본인의 정치 인생에 업그레이드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거를 통해서 정치를 업그레이드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우표에 등장하는 거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뭐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당내 경선을 치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박찬대 의원한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표에다가 사진을 넣어줬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제 꿈보다 해석이 복잡한 네. 거예요. 그런 해몽이 가능하게. 강 의원님 이렇게 네. 자꾸만 네. 정청래 대표 견제론 이런 네. 우표를 통해서도 또 네. 조국 전 대표까지 등장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또 나오고 있네요. 아 그럼 저는 뭐 좀 전에 신스틸러가 뭐 민주당의 한 그분뿐입니까? 아니 저 뭐냐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저 뭐냐 이부자리 개준 분은 신스틸러가 아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스틸러는 많은데 그걸 왜 그럼 하필 박찬대 의원을 실렉트했습니까? 실렉트한 게 누굽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본인 우표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박찬대 의원 띄워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정청래 대표하고 싸운 지가 얼마 안 된 박찬대 의원을 딱 이 전당대회 직후에 이렇게 우표했다는 거는 그런 꿈보다 해몽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소재를 너무나 확실하게 대통령이 제공했다밖에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저께도 보면 정말 반대로 재미있던 게 바로 저 금관의 청래 아닙니까? 경주 내려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딱 그 금관이 걸려 있는 박물관에서 금관에 딱 자기 머리가 들어가게끔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금관을 쓴 건 아닙니다. 금관을 쓴 건 아니죠. 금관이 쓴 것처럼 보이도록 기가 막히게 관람 각도를 잡아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올렸다는 것. 이 행동 자체가 알겠습니다. 너무나 그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개그했다 그러는데 이것을 갖고 개그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짧게 말씀드리면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빙의를 한다면 박찬대 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좀 마음이 애잔하잖아요. 예. 그 대신 정청래 의원은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되신 분이 있고 그냥 떨어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각자 하나씩 얻어라 뭐 이런 알겠습니다. 걸 수도 있지 아니 않겠습니까? 정청래 대표 그 마무리할 시간이라서요. 왕관이 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하나 해라. 왕관 그랬다. 말고요. 네, 왕관 말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